다리 좀 봐주실래요? 어젯밤부터 계속 욱신거려서요. 강도윤은 들것에 누운 미군 병사의 상처를 살폈다. 총탄이 스친 자국이었지만 뼈는 무사했다. 1968년 6월 중부 전선의 야전진료소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상병들이 들어왔고 도윤은 쉴 틈 없이 붕대를 감고 지혈을 하고 진통제를 투여했다. 괜찮아요. 파상풍 주사만 맞으면 일주일이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헬기 한 대가 멀리서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부상병들이었다. 도윤은 일어서며 손을 씻고 다음 환자를 받을 준비를 했다. 진료소 밖에선 미군 병사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윤은 물을 마시러 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있잖아, 한국군하고 같이 있으면 기적처럼 살아남는다더군. 지난주에 우리 분대장이 매복당했을 때도 한국군 애들이 나타나서 다 살렸다고. 그래? 근데 어딘가 좀 무서워. 설명하기 힘든 느낌 있지 않아? 얘들 싸우는 거 보면 뭔가 다르다고. 맞아. 우린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얘들은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도윤은 처음엔 우스갯소리라 생각했다. 전쟁터에선 온갖 소문이 돌았다. 유령 이야기부터 저주받은 정글까지. 하지만 그 뒤로도 환자들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다. 한국군들이 싸우는 걸 봤는데요. 진짜 정글의 그림자 같더라고요. 얘들한테는 절대 잘못 보이면 안 돼요. 동료를 건드리면 그냥 끝까지 쫓아와요. 도윤은 강한 호기심과 불안에 휩싸였다. 한국군은 캠프 한쪽에 고립된 채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그 누구도 그들의 전술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야영지는 항상 조용했다. 도윤은 동료 의료관에게 물었다. 한국군 의무병은 왜 우리랑 같이 안 있어요? 그쪽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별로 교류도 없고.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엄청 효율적이라던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의문이 남았다.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싸우는 걸까? 도윤 대위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령부에서 온 연락장교가 진료소로 뛰어들어왔다. 도윤은 환자의 맥박을 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이죠? 한국군 의료관이 급성 간염으로 후송됐습니다. 오늘 밤 정찰 작전이 있는데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시로 대위님이 합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당황했다. 한국군과 함께 정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도윤은 간단한 의료 장비를 챙겨 한국군 야영지로 향했다. 야영지는 미군 캠프와 달리 소란스럽지 않았다. 병사들은 말없이 장비를 점검하고 무기를 정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불필요한 소리가 없었다. 강도윤 대위님입니까? 중년의 군인이 다가왔다. 박노철 상사였다. 그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차분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밤 정찰에 동행하실 겁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조용히만 따라오십시오. 이곳은 소리가 생명을 앗아갑니다. 도윤은 긴장했다. 박 상사의 말투는 협박이 아니었지만 단호했다. 이건 경고였다. 알겠습니다. 밤 10시 분대는 출발했다. 6명의 병사와 도윤 그리고 박 상사. 정글은 어둠에 잠겼고 달빛조차 나뭇잎에 가려져 희미했다. 도윤은 앞사람의 등을 쫓으며 걸었다. 그들은 정말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박 상사가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냈다. 모두 즉시 엎드렸다. 도윤도 재빨리 땅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적에 정찰되었다. 도윤의 심장이 요동쳤다. 박 상사는 수신호로 지시를 내렸고 병사들은 천천히 포위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은 처음으로 한국군의 전투를 목격하게 될 것 같았다. 그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다. 매복은 정확했다. 적에 정찰되는 6명이었고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박 상사는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이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셋, 둘, 하나. 순간 어둠 속에서 총성이 터졌다. 하지만 먼저 쏜 건 적이었다. 어디선가 경고 사격이 날아왔고 한국군 병사 한 명이 어깨를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신명호 일병이었다. 명호. 박 상사의 외침이 어둠을 갈랐다. 그 순간 한국군 병사들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조용한 늑대가 아니었다. 분노한 맹수였다.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한국군은 엄폐물을 이용해 빠르게 위치를 바꾸며 적을 압박했다. 도윤은 나무 뒤에 숨어 명호의 부상 부위를 확인했다. 총탄이 어깨를 관통했지만 다행히 뼈는 피했다. 진정하세요. 괜찮을 겁니다. 도윤은 지열 붕대를 감으며 말했지만 명호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대위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까지 하나를 밟았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총격은 5분 만에 끝났다. 적은 모두 무력화되었고 한국군 측에서는 명호만 부상을 입었다. 박 상사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명호는 괜찮습니까? 네,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본부로 돌아가면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박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장비 회수하고 10분 내로 철수한다. 병사들은 적의 무기와 소지품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감정 없이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명호를 부축하는 손길만큼은 조심스러웠다. 도윤은 그날 밤 한국군이 보여준 두 가지 얼굴을 보았다. 차갑고 냉혹한 전사의 얼굴과 동료를 향한 뜨거운 연대의 얼굴.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도윤은 알 수 없었다. 야영지로 돌아온 뒤 도윤은 명호를 제대로 치료했다. 상처는 깊지 않았고 감염만 막으면 회복에 문제 없을 것 같았다. 명호는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제 실수 때문에 작전이 틀어졌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완벽할 순 없어요. 하지만 명호는 고개를 저었다. 상사님과 형들한테 폐를 끼쳤어요. 저 때문에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도윤은 명호의 표정에서 깊은 자책감을 읽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다. 이건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박 상사가 어젯밤 적에게서 회수한 장비를 정리하는 걸 보았다. 무기, 탄약, 지도 그리고 몇 가지 개인 소지품들. 박 상사는 그걸 차곡차곡 정리하며 기록을 남겼다. 도윤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사님, 왜 그렇게 철저히 회수하십니까? 박 상사는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다. 대위님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군은 보통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서요. 박 상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시는 우리 동료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대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미군처럼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전쟁은 명령과 전략으로 치러지는 것 아닌가? 왜 그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는 걸까? 그럼 복수인 건가요? 복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그냥 우리 사람들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박 상사는 다시 장비 정리를 시작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다. 그들은 분명 용감하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한 경계선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미군 수송대가 매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도윤은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곳엔 이미 한국군 분대도 도착해 있었다. 박 상사와 병사들은 부상병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다. 도윤은 그중 가장 중상을 입은 미군 병사를 발견했다. 로버트 리건 백발의 노병이었다. 대위 고맙소. 리건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복부에 파편이 박혀 있었고 출혈이 심했다. 도윤은 즉시 지혈을 시작했다.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리건은 도윤의 손을 붙잡았다. 한국군 덕분에 살았어.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들어 멀리서 경계를 서고 있는 한국군 병사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리건이 다시 말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 얘들 싸우는 거 보면 잔인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알았어. 얘들은 동료가 다치면 악착같이 끝까지 싸우더군. 그게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겐 가족이기 때문이야.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 도윤은 한국군의 행동을 전술이나 전략으로만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건 그 이상이었다. 이건 생존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 리건은 헬기로 후송되었고 도윤은 그날 밤 혼자 야영지에 남았다. 멀리서 한국군 병사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도윤은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망설여졌다. 대신 도윤은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 적었다. 나는 그들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다. 그저 서로를 지키려는 사람들일 뿐이다. 새벽 4시 도윤은 가벼운 잠에서 깨어났다. 야전진료소의 밤은 언제나 불안했다. 멀리서 박격포 소리가 들려오고 가끔씩 조명탄이 하늘을 밝혔다. 도윤은 침낭에서 나와 물을 마시려 했다. 그때였다. 쾅! 첫 번째 폭발이 진료소 담장 너머에서 터졌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곧이어 총성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적습! 적습이다! 미군 병사들이 외치며 무기를 집어들었다. 진료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환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려 했지만 이동할 수 없는 중상자들도 많았다. 도윤은 재빨리 의료 가방을 집어들고 환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조직적이었다. 방어선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대위님, 이쪽으로. 간호병이 도윤을 불렀다. 진료소 뒤편에 차 모였다. 도윤은 환자 한 명을 부축해 참으로 뛰어들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미군 분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지원 요청. 반복한다. 지원 요청. 하지만 무전기에선 잡음만 들렸다. 적이 통신을 교란하고 있었다. 도윤은 절망했다. 환자들을 대피시킬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진료소는 점령당하고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정글 너머에서 한국어 외침이 들려왔다. 진료소로 접근하는 적 우리가 막는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4개의 인형이 달려오고 있었다. 박 상사와 3명의 병사였다. 그들은 단 4명이었지만 움직임은 마치 한 몸처럼 정확했다. 박 상사가 선두에서 수류탄을 던지며 적의 진격을 막았고 병사들은 측면에서 엄호 사격을 가했다. 저쪽 나무 뒤, 적 저격수. 박 상사의 외침과 동시에 병사 하나가 정확히 그 위치를 조준해 사격했다. 적 저격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한국군 병사 중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장기혁 일병 47이었다. 기혁. 박 상사가 달려가려 했지만 그 순간 적이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은 기혁이 쓰러진 곳, 그리고 환자들이 대피한 참호 방향으로 굴러갔다. 기혁은 몸을 일으켰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그는 수류탄을 향해 뛰어갔다. 안 돼! 도윤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기혁은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었다. 쾅! 폭발음이 새벽을 찢었다. 도윤의 세계가 멈췄다. 그는 의료관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직업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박 상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적을 향해 격렬히 사격했다. 나머지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총격은 더 이상 전술이 아니었다. 그건 분노이자 슬픔이자 동료를 잃은 자들의 복수였다. 10분 뒤 전투는 끝났다. 적은 퇴각했고 진료소는 지켜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장기혁은 현장에서 전사했고 또 한 명의 병사도 중상을 입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기혁의 시신을 덮었다.
그의 군번줄을 벗기며 도윤은 처음으로 의료관으로서의 무력함을 느꼈다. 해가 떴다. 진료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환자들은 모두 무사했다. 도윤은 밤새 부상병들을 치료하며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다. 박 상사는 기억의 시신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기억의 군번줄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성과 어린 아이가 웃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상사님. 박 상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기억이는 고향에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딸이 이제 6살이에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쟁 끝나면 같이 소주 한잔하자고 약속했었는데. 박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사진을 도윤에게 건넸다. 대위님, 부탁이 있습니다. 기억이의 유품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손이 떨려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도윤은 기억의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엔 편지 몇 통, 손때 묻은 부적, 그리고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다. 그림엔 아빠 사랑해요라고 삐뚤빠뚤하게 적혀 있었다. 도윤은 그걸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게 전쟁이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죽고 누군가의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는 곳. 도윤은 그동안 한국군의 전술과 냉혹함만 보려 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다. 가족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른 한국군 병사도 중상을 입었다. 이창수 일병이었다. 도윤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4명이서 그 많은 적을 막으려 했던 건. 창수는 힘겹게 웃었다. 우리가 안 막으면 대위님과 환자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린 형제니까요. 기억이 형도 상사님도 다 제 가족입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그날 오후 기억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간소했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모두 그의 관 앞에 섰다. 박 상사가 마지막 경례를 했다. 기여가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어라. 도윤도 경례를 올렸다. 그는 더 이상 한국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존경심이 생겼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료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도윤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환자들을 대하며 전보다 더 세심해졌고 한국군 병사들이 진료소를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넸다. 어느 날 오후 박 상사와 2명의 병사가 진료소를 찾아왔다. 그들은 손에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도윤 대위님. 박 상사가 도윤을 불렀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분대원들이 모아서 만든 겁니다. 대위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도윤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메달이 들어 있었다. 메달엔 한글로 전우라고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대위님을 전우로 생각합니다. 박 상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 속엔 깊은 신뢰가 있었다. 그날 밤 대위님은 환자들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환자들을 옮기셨죠. 기억이도 그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더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을 거예요. 도윤은 목이 메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 일병을 살리지도 못했고. 아닙니다. 박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위님은 우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를 무서워하셨죠.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대위님은 우리와 함께 싸웠고 우리 동료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대위님을 전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윤은 나무 메달을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병사들이 웃었다. 처음으로 도윤은 그들의 진짜 미소를 봤다. 전장에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미소. 그날 밤 도윤은 전출 신청서를 꺼냈다. 1달 전 작성해 둔 것이었다. 전쟁이 너무 힘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도윤은 신청서를 찢었다. 그는 이곳에 남기로 결심했다. 한국군과 함께 끝까지.
1970년 봄 전쟁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한국군 분대는 귀국 명령을 받았다. 박 상사는 58세의 나이로 제대를 앞두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도윤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 헬기장으로 나갔다. 2년 반 동안 함께 싸운 전우들이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젠 가족 같았다. 도윤 대위님. 박 상사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건 뭡니까? 기혁이와 전사한 동료들의 가족이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도윤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아이들의 사진, 오래된 손목시계, 그리고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도윤은 편지 하나를 펼쳤다.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빨리 와. 우리가 돌아가면 꼭 함께 웃읍시다.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물었다. 왜 이걸 제게? 대위님이 우릴 이해해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웠는지, 왜 동료를 지키려 했는지. 대위님은 그걸 아십니다. 박 상사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위님이 우릴 기억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상사님과 기억 일병 그리고 모든 분들을. 헬기의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다. 박 상사와 병사들이 탑승했다. 도윤은 경례를 올렸고 그들도 답례했다. 헬기가 떠오르는 걸 보며 도윤은 나무 메달을 만졌다. 전우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전우들. 2023년 가을 서울. 80세의 강도윤은 휠체어에 앉아 작은 의원 앞에 섰다. 간판엔 박노철 의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은 50년 만에 박 상사를 다시 만나러 온 것이었다. 문을 열자 백발의 노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박노철, 이제 108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대위님? 박 상사는 도윤을 알아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포옹했다. 오랜만입니다, 상사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들은 의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 앉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요즘도 환자들을 돌보시는군요. 습관이죠. 전쟁터에서 시작한 일인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순 없습니다. 도윤은 웃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의사로 일했어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주로 돌봤죠. 박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위님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게 당연하죠. 상사님과 기억 일병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제 인생을 바꿔놨으니까요.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손목시계를 꺼냈다. 기억의 시계였다. 이걸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기억 일병의 가족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 상사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날 새벽 기억이 쓰러진 그 순간에 기억이 딸은 이제 60살이 넘었습니다. 손자도 있어요.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빗소리만 정원을 적셨다. 박 상사가 천천히 말했다. 그때 우리가 한 행동,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비가 그쳤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다. 도윤은 나무 메달을 꺼내 박 상사에게 보였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우라는 글자가 또렷했다. 이걸 평생 간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박 상사는 웃었다. 우리도 대위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우는 시간이 지나도 전우니까요. 두 노인은 다시 포옹했다. 정글에서 시작된 오해는 반세기가 지나 평생의 존경으로 변해 있었다. 도윤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장기혁 일병의 묘 앞에 섰다. 기혁 일병,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묘 앞에 놓았다. 시계는 여전히 그날 새벽에 멈춰 있었다. 당신이 지켜준 사람들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도 손자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박 상사님도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